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언젠가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소멸하기 마련이지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정말로 불사불멸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 아닌가요? 헤어질 때가 오면 헤어져야 합니다.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화는 끝날 테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내 인생에서 15년 동안을 행복하게 해주어서 고맙다고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2014년 올해 독한습관의 9월 사회를 맡은 소설 쓰는 정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성석재입니다. 여기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겠군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이 아니군요. 책 읽는 여러분이군요. 처음부터 제가 소설가였던 건 아니고요. 저도 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독자로서의 경험, 여러분한테 보태면 안 되겠지만 독자로서의 경험이랄까. 여기 보면 노하우란 말까지 있는데 워낙 대중없고 중구난방인 독서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작가라는 사람들은 어디 숨어서 자기만한 그런 문장을 써서 내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수줍음도 많고요. 그래서 요즘은 무슨 강연의 시대인지 말씀을 잘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여기 뭐 귀 뒤에 뭐도 꽂고 이렇게 무슨 개그맨처럼요.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참 잘하세요. 보면 각자 살아온 이야기도 잘 하고 거기서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통찰 같은 거에 또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그걸 문장으로 안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배웁니다. 근데 막상 제가 이런 자리에 오면 이건 낯서네요. 계속 이 이야기만 하다가 내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낯설다고. 그래서 앉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좀 편해질까 싶어서요. 저는 제 말투를 봐서 짐작하다시피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북도 사람인데요. 1960년에 났다 그럽니다. 제가 본 건 아니니까요. 네, 태어나서 처음 글자라는 걸 익힌 것은 아마도 우리 나이로 7살쯤? 6살이나 7살 같은데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처음 본 그 문장이랄까 문자는 돈귀신이라는 문자였습니다. 저보다 3살, 6살 많은 누나들이 있었고 또 8살 많은 고모, 12살 많은 고모 이렇게 다 한 집에 살았습니다. 물론 제 밑에도 동생들 있고 형도 있고 삼촌도 있고 했죠. 근데 어쨌든 그 여자 형제들, 여자 식구들이 만화를 빌려왔는데 거기에 돈귀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글자를 몰랐죠. 그림만 보고도 충분히 겁에 질릴 수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돈을 너무 많이 모아가지고 광에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돈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 돈을 쌓아둔 사람을 결국 잡아먹는다 이런 식의 설정이었습니다. 상당히 교훈적이죠.
근데 그때 귀신들이 웃는 소리, 웃음소리가 이렇게 보면 좀 과장된 글자체로 뭐 가령 키키키키키라든지 히히히 하는 식의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게 뭘까? 그러니까 눈 하나 뭐 누가 이렇게 읽어줬겠죠. 어떻게 하면 이걸 읽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글자를 알고 싶다는 욕망이 좀 커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이제 저보다 9살 많은 형님이 그때 어디 제 고향보다는 큰 도시에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만화책을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만화책 본인이 보려고 한 건 아니겠죠. 고등학생쯤 됐을 테니까요. 어쨌든 사가지고 왔는데 그 만화 잡지 같은 거였나 봐요. 거기 부록이 있었습니다. 무슨 잡지의 부록이 만화였는데 그게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주소년 아톰이 아니고요. 알파칸인가 그랬어요. 알파칸.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도 당연히 이제 계속 때려 부수는 무슨 쿵쾅 뭐 우주소년이니까 우주소년이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우주 로봇이었습니다. 어쨌든 우주 공간 날아가서 때려 부수고 싸우고 뭐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장은 별로 없고 대개 의태어, 의성어 이런 게 대부분이었죠.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거 뜻을 모르는 문자의 뜻을 모르고 만화를 본다는 건 마치 자막도 없이 무성 영화를 보는 것 같달까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이 충분히 되었을 무렵에 형님이 글자를 이제 가나다라하고 1, 2, 3, 4 이런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글자를 배우고 났더니 뭘 읽고 싶은데 그 또래의 아이들이 읽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한 4학년, 3학년 김시습도 아닌데 지금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읽을 만한 책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우리 집에 있던 책 중에 가장 어린 계층 읽을 만한 책이 초등학교 1학년 뭐 책 교과서 같은 거 이게 아마 가장 어린 나이에 맞는 그런 책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저도 원하지도 않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집에 학생들은 많았으니까요. 교과서나 방학 숙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읽어댔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로봇 알파카는 한 100번 이상 읽었을 겁니다. 책이 다 떨어질 정도로. 그게 그래도 제일 만만했으니까요. 저한테는 그 문자의 고향이라고는 할까?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갔지만 역시 미리 당겨서 교과서를 다 읽어버린 탓에 재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뭐 철수야, 뭐 놀자, 영희야, 바둑아 이리 간가요? 이런 것들은 뭔가 내 수준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좀 괜찮은 게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조금 있으니까 어떤 보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방바닥에 웬 책이 하나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껍질이 벗겨진 그때는 좀 싸구려 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문학 작품들이 단행본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일정 수준이 이상인 책들이 간행되기 시작한 게 70년대 후반, 80년대 글쎄요. 80년대 한 초중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학문학 작품인데 전집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낫권으로 읽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70년대 후반부터 뭐 최인호라든지 박범신
또 뭐 이문열, 뭐 황석영 이런 뭐랄까 문학 마케팅 파워랄까요? 그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의 작품들이 책으로 출간되고 인기를 끌면서 단행본 출간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띄엄띄엄 지엽적으로 아주 싸구려 소설들이 이때 많이 돌아다녔었죠. 낮권으로 나온 소설들은. 그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 제목은 지금도 해볼 수가 있는데 사랑이 메아리 칠 때라는 아주 우아한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랑이 뭔지 잘 모릅니다만 메아리는 제가 좀 압니다. 시골 서자라서.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그러고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대학 교수와 그의 부인을 사랑하는 청년과 청년의 여자친구 안에 네 사람 간의 사각관계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두 사람은 대학 교수의 부인과 청년이죠. 대학생 청년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도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 보다가 이런 요사스러운 내용은 아무리 문학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책을 제가 감췄습니다. 못 보게. 다른 식구들이 보면 곤란할 것 같아서요. 그 다른 식구들이라는 게 다 저보다는 다 나이가 위였습니다만 제 그 문학관 같은 게 상당히 완고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근데 그래서 궁금해서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잠도 안 오고 학교 가도 공부도 안 되고 안 했지만 원래 집에 올 때 이상하게 발걸음이 빨라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서 감춰뒀던 책을 꺼내가지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 보면 내용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더 제가 보기엔 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걸 감추고 읽고 감추고 읽고 감추고 그걸 몇 번 되풀이하다가 다 읽고 나서 그걸 태워버렸습니다. 이런 책은 정말 세상에 있을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가장 그야말로 좋은 걸 시처럼 제 마음에 처음에 화인처럼 들어박힌 문학작품이 그거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굉장히 시시해 보여요. 이를테면 뭐 15소년 표류기라든지 뭐 소공녀, 뭐 세계 아동문학 전집 이런 게 학교에 가면 뭐 몇 권 꽂혀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 걸 보다 보면 자꾸 사랑에 메아리칠 때 사실 사랑만한 그런 주제, 소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에게 먹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입는 것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장 인간에게 높은 지고지선의 높은 가치가 되기도 하고 제가 그 책을 버리기에 했던 것처럼 사람을 나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다음부터 읽는 어떤 책이든 좀 시시하게 되었을 무렵에 때 맞춰서 저한테 나타난 게 무협지였습니다. 제가 한 30대까지도 내가 우리나라에서 내 또래 중에서는 아마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 100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자부를 했는데 그 자부의 원천이 무협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무협지를 다 읽었으니까요. 제가 그때까지 나왔던 무협지는 1960년대 무협지는 19세기 중반에 중국에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만
중국에서 많이 읽히고 대량 출판되고 하던 게 아마 20세기 초중반쯤인 것 같아요. 1930년대쯤. 그때 지금 소설가 김훈 선배 선생님의 아버지 김광주 선생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임정 그쪽에 계시다가 아마 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장안의 직가를 올릴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협지를 처음에는 번역을 했는데 무협지가 그렇게 수준이 높지는 못합니다. 대중적인 코드는 여러 가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조금 그걸 조금 높여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임의로 좀 손질을 해서 상당히 무협지 수준을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직접 쓰기까지 하셨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아주 잘 아시는 김용이나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 그때는 없었군요. 몇몇 작가들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60년대, 1960년대부터 7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가 무협지 1차 전성기 한국에서 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출간된 게 어림잡아도 한 3, 4천 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거를 거의 다 읽었습니다. 어떤 건 2번도 읽고 3번도 읽고 몰라서요. 무협지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중간쯤 읽다 이거 전에 읽은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아깝죠.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빌려서 보니까요. 무협지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저도 방법을 고안을 해냈습니다. 주인공 이름을 외우기로. 그래서 주인공을 외워서 몇 장 보지 않아서 주인공 이름이 전에 본 것 같다 그러면 그건 읽지 않습니다. 지금도 무협지 주인공 이름 상당히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소설을 쓸 때 주인공 이름 정할 때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뭐 잠깐 이야기가 나가는 것 같지만 저는 소설의 주인공이 주인공이 아니라 소설 인물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 이름을 정할 때 남들보다 자원이 좀 더 필요하죠. 그런데 그 이름에 어떤 특정한 뜻이 들어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들은 다 어떤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가령 제 이름을 예를 들자면 저는 성이 성이고요. 뭐 성이라는 건 뭐 어디 시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석이고 제라는 건데 한자로는 클석자를 씁니다. 크다. 그리고 제자는 이제 학렬자입니다. 제주도 할 때 경제할 때 제자인데요.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 이름의 경우에는 잘 없는 이름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지었을 때 그런 뜻으로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령 뭐 어떤 시대, 가령 영희, 철수라는 이름은 그 시대를 지칭합니다. 그 철수도 밝을 철자 같은 철자를 쓰는 게 있고, 큰 물 철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개는 밝을 철에 물가 숫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연배 분들을 보면은 한 지금 50대, 60대, 70대? 헌법학자 중에서 김철수 교수라는 분 계셨는데요. 그 연배를 지칭을 합니다. 어쨌든, 그 이름에 가령 뭐, 어떤 원자가 들어가든지, 한 일자가 들어간다 하면, 저 사람 맞이구나. 머리 두자 말고 말 두자가 들어가도, 저 사람도 맞이구나. 가령, 전 무슨 환, 이런 분. 또 뭐 그런 식의 뭔가 이렇게 의미가 한자 이름일 경우에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쓰기가 좀 그렇죠. 무협지에 그런 게 많습니다. 없는 성도 만들어내서 그 이름에 먼저 의미를 부여하고 시작하는 거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렇게 무협지를 읽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중학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1 때 세상에 나온 무협지는 다 읽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초등학교 때 읽었어야 될 책들이 만화책 같은 거예요. 같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큰일 났는데 그래서 만화책방에 가서 하루에 그때 20원인가 내면 하루 종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점심도 굶어가면서 만화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만화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밀린 만화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여러 차례 빼먹기도 했죠. 마치 무협지처럼 만화책도 몰아서 하루에 몇백 권씩 읽어 제끼니까요. 그런 식으로 또 한 달 가까이 이렇게 하니까 모든 만화책을 또 다 읽었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전학을 오게 됐습니다. 서울로. 와서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무협지 대본소. 서울이니까요. 하고 만화방입니다. 갔는데 대단히 실망스럽게도 새로운 무협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울 같은 데는 만화나 무협지 말고도 사람들이 즐길 만한 그런 오락들이 많으니까 제가 제 고향처럼 이렇게 시골 같은 데보다도 오히려 종수가 더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나. 이미 어떤 무협지나 만화나 사랑이 메아리칠 때 때문에 제 내면의 어떤 그 엔트로피랄까요? 그런 거는 굉장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 가지고 성이 안 차는 그런 상태였죠.